서연아, 내가 누구랑 여행 온 줄 모를 줄 알았냐?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손에 쥔 와인잔을 놓쳤고 누군가는 숨조차 삼키지 못했다.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리조트의 밤은 그렇게 내 사람의 지옥으로 변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부부였다. 조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 아내. 하지만 그 오랜 시간의 신뢰는 단 한 장의 항공권 예약 문자로 무너졌다. 거짓은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 깨끗해 보이던 유리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면 끝내는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모든 비극은 아주 작은 틈에서 스며든다. 늦은 귀가, 낯선 전화번호, 설명되지 않는 한마디 거짓말. 믿었던 가족이, 사랑했던 사람이 낯선 얼굴로 돌아설 때 그제야 사람은 안다. 신뢰라는 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를. 나는 한때 그런 사연들을 보며 비웃던 사람이었다. 말도 안 돼. 왜 저런 일을 겪고도 참고 살아? 하지만 직접 그 일을 겪고 나니 사람의 정신이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알게 됐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기억이 뒤엉켜 있다. 그래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려 한다. 내 이름은 이정호, 47. 서울에서 작은 인테리어 자재 회사를 운영한다. 경기가 나빠져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거래처는 연락을 끊었다. 그럼에도 버텼다. 가족이 있으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내 삶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내 윤소연, 42. 결혼 15년 차, 아이는 없다. 예전엔 미용실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전업주부로 지낸다. 처음엔 그런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다고 했지만 곧 적응했고 우리는 조용히 살았다. 크게 싸운 적도, 서로에게 상처를 준 적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부부였다. 그 평범함이 언제부턴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약 1년 전쯤부터였다. 아내는 집에 있는 걸 답답해했다. 집에만 있으니까 숨이 막혀. 잠깐 나갔다 올게. 그 말이 익숙해졌을 때쯤 그녀는 거의 매일 외출했다. 새 옷을 사고 머리를 바꾸고 향수를 새로 샀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사람은 변하고 취향도 변한다. 하지만 그 변화는 너무 빠르고 너무 조용했다. 어느 날 그녀는 휴대폰을 하나 더 샀다. 기존 폰이 느려서 사진 정리용으로 새로 샀어. 그 말엔 아무 의심이 없었다. 요즘 누구나 폰 2개쯤은 있으니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그녀의 손에서 그 휴대폰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 음식할 때도,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심지어 잠들 때조차 베개 옆에 두었다. 가끔 내가 다가가면 화면을 뒤집어 놓았다. 그때마다 화면에 번진 불빛이 짧게 내 눈을 스쳤다. 그 불빛은 날카로웠다. 마치 어둠 속에서 내 마음을 찢는 얇은 칼날처럼. 그녀는 내가 다가가면 언제나 손끝이 먼저 움직였다. 화면을 꺼버리거나 화면을 뒤집거나. 그 단순한 동작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처음엔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의 직감이란 믿고 싶지 않을수록 더 정확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저녁이었다. 아내가 샤워실로 들어간 사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무심코 시선을 돌렸을 뿐인데 화면에 뜬 알림 한 줄이 눈에 박혔다. 항공권 예약 완료.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다. 우리는 여행 계획 같은 건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었다. 사업이 기울어 잠시 숨 돌릴 틈도 없는데 항공권이라니. 그것도 내 모르게. 그 한 문장이 칼처럼 내리를 스쳤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불 꺼진 천장을 보며 수백 번 생각했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걸까? 안녕 정말. 하지만 그녀의 최근 행동들을 차례로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서서히 식어갔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다음 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확인하자. 의심은 독과 같다. 삼켜버리면 죽는다. 그래서 나는 직접 눈으로, 이 손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아내가 외출할 때 나는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 나섰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다. 보통 오후 2시쯤 집을 나서 저녁 6시쯤 돌아왔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늘 서울 시내의 번화가, 카페 거리 근처에서 사라졌다. 혼자 커피를 마시거나 쇼핑을 하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을 그렇게 지켜보니 일정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 늘 누군가가 함께 있었다. 처음엔 멀리서라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자세, 몸의 방향, 웃는 표정 하나하나가 말해주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나는 결국 카메라를 샀다. 망원 기능이 좋은 중고 제품이었다. 퇴근 후 아내가 자주 들르는 카페 맞은편 건물 옥상에 올라섰다. 렌즈를 통해 본 세상은 낯설 정도로 조용했다. 유리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미소, 손끝의 움직임,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까지 그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겼다. 며칠 뒤 사진 속에 같은 얼굴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키가 크고 옷차림이 세련된 남자였다.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웃으며 대화했다. 눈빛이 오갔고 웃음이 이어졌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다. 그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카메라를 내린 순간 바람이 불었다. 렌즈에 남은 그녀의 웃음이 잔상처럼 맴돌았다. 그 미소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했다. 결정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었다. 렌즈 너머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그 손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맞물려 있었는지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건 실수로 닿은 손이 아니었다. 습관처럼 이어진 동작이었다. 그날 이후에도 같은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됐다. 가끔은 그 남자가 아내의 허리에 손을 얹고 걷는 모습까지 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고 바닥이 꺼진 듯한 공허함만 남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얼굴은 뜨거웠다. 수치심 때문이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그날부터 나는 그의 차를 쫓았다. 수입차였다. 게다가 차가 자주 바뀌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쉽지 않은 일이다. 이상했다.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번호를 알아냈고 그제야 정체가 드러났다. 한도진, 46, 부동산 중개업자. 이름을 보는 순간 기억이 번쩍 스쳤다. 2년 전 우리 부부가 차를 바꾸려고 알아보던 때였다. 그때 내가 너무 바빠 아내에게 부탁했다. 당신이 알아보고 정리해줘. 어떤 차가 좋은지. 그 일로 아내는 며칠간 여러 판매자와 만났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던 것이다. 처음엔 단순한 상담이었겠지. 하지만 상담이 길어지고 연락이 이어지고 어느새 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진을 정리하고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내 사진들을 보고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 신원까지 확보되면 승산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이제는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사건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상대 남자의 배우자에게 미리 알려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 말이 맞았다. 그 여자 역시 피해자였다. 조사 끝에 그의 아내가 누구인지 알아냈다. 박지연, 44, 공립중학교 교사. 도덕 시간에 정직과 책임을 가르칠 사람이라니 아이러니했다. 문제는 어떻게 말을 꺼내느냐였다. 당신 남편이 내 아내와 불륜 중입니다. 이런 전화를 누가 믿겠는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자로 접근했다. 급한 일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곧 답장이 왔다. 누구시죠? 무슨 일이신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다. 저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한도진 씨와 관련된 일입니다. 제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직접 통화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다.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함께 뛰었다.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 소리였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가요? 그 한마디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목소리.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쪽 남편분과 제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이어폰 너머로 거칠게 들렸다. 그게 정말인가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목소리엔 이미 절반쯤 믿고 있는 기색이 묻어 있었다. 아마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평소에도 어딘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해 온 것이다. 나는 그동안 찍어둔 사진들을 보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서로를 껴안는 장면까지. 잠시 후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터졌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저도 요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갑자기 향수 냄새가 바뀌었어요. 그 말에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우리 둘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정우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묵직하게 때렸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고마움인데도 이상하게 쓰사렸다. 그만큼 나 자신도 상처 입은 피해자라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약속했다. 당분간은 아무 일도 없는 척하자고. 때가 오면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 그녀는 나처럼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겠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 되었다. 며칠 후 아무 일도 없던 듯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였다. 아내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여보, 나 요즘 좀 우울한 것 같아. 순간 손이 멈췄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오히려 요즘 들어 더 밝고 활기찼는데 우울증이라니. 나는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녀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담담하게 웃었다. 그냥 요즘 답답해서 나 혼자 어딘가 다녀오고 싶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작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냥 사는 게 재미없어. 매일 똑같아. 당신은 일하느라 바쁘고 나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숨이 막혀.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속으로 씁쓸한 웃음이 났다. 재미없다고? 매일 남의 품에서 웃고 있으면서. 그녀의 표정은 지친 척했지만 그 피곤함 속에 묘한 들뜸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아무렇지 않게 묻자 아내는 이미 답을 준비해 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했다. 나 혼자 조용히 여행 좀 다녀올까 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며칠 전 휴대폰에서 봤던 항공권 예약 완료 알림이 떠올랐다. 그녀는 나를 속이고 한도진과 함께 여행을 가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어야 했다. 혼자 여행이라니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돈도 많이 들 텐데. 나는 일부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내는 태연하게 웃었다. 걱정 마. 비싼 데는 아니야. 나 혼자서도 다 잘할 수 있어. 그 웃음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박지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 아내가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 우리도 그곳으로 갑시다. 직접 끝을 봐야죠. 지연 씨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겠어요. 며칠 후 기회가 찾아왔다.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냄비를 태웠다. 연기에 정신이 팔린 사이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금이 풀려 있었다. 카카오톡을 열자 이름 도진이 눈에 띄었다. 대화창을 스크롤하는 손이 떨렸다. 자기야, 항공권 확인했어? 제주 리조트 맞지? 응, 호텔도 예약해뒀어. 나도 벌써 설레서 잠이 안 와.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이구나. 이번엔 정말 제대로 즐기자. 문장을 읽을 때마다 속이 뒤집혔다. 화면 속 활자들이 눈앞에서 비틀렸다.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쏟아지는 피처럼 쿵쿵 내려앉았다. 나는 곧장 지연 씨에게 연락했다. 제주로 갑니다. 호텔 정보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 그녀의 답장이 왔다. 좋아요. 저도 표를 바로 끊을게요. 같은 호텔에서 만나요. 그 다음 이틀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다. 같은 항공편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시간에 도착하도록 일정을 맞췄고 호텔 위치를 확인한 뒤 같은 곳에 예약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은 단 하나였다.
그들이 만든 거짓의 여행, 그곳에서 진실로 끝내는 것.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었다. 아내는 새벽부터 분주했다.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고 작은 여행용 가방을 정리하며 들뜬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혼자 여행은 처음이라 좀 떨린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다. 나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조심히 다녀와. 연락 자주 하고. 그녀는 가볍게 손을 흔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정적 속에서 짧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것이다. 짐은 이미 전날 밤 다 싸두었다. 공항에서 박지연 씨와 만나기로 했고 비행기 시간도 맞춰두었다. 서로 처음 보는 사이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편했다. 지연 씨는 생각보다 침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나도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이런 인연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비행기 안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남편도 요즘 행동이 달라졌다고 했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고 옷차림이 달라지고 향수까지 바꿨다고. 그 말이 낯설지 않았다. 우리 아내가 그랬으니까 처음엔 그냥 중년의 변화인가 했어요. 그런데 연락을 받고 나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배를 탄 사람끼리는 긴 설명이 필요 없었다. 비행기가 제주 상공에 들어섰을 때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가 아름다웠지만 그 풍경은 내겐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다. 체크인할 때 손에 땀이 맺혔다. 혹시 로비에서 마주칠까 봐서. 다행히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방에 짐을 풀고 우리는 작전을 세웠다. 호텔, 레스토랑, 수영장, 해변, 모든 공간을 순서대로 둘러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냥 돌아다니면 눈에 띌 테니 우리도 연인처럼 보이기로 했다. 당연히 진짜 감정은 아니었다. 단지 자연스럽게 위장하기 위한 연기였다. 그날 오후 해변 산책로를 걷던 중이었다. 멀리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파라솔 아래 칵테일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는 윤소연과 한도진이 있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걸치고 태연한 얼굴로 남자의 어깨에 기대 있었다. 모래 위에 그 장면이 꿈처럼 느껴졌다. 아니, 악몽이었다. 피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당장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지연 씨가 내 팔을 꽉 잡았다. 지금은 안 돼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했다. 나는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우리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그들은 완벽히 한 쌍의 연인이었다. 서로의 등에 선크림을 발라주고 손을 잡고 바다를 걸으며 사진을 찍고 세상에 그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웃고 있었다. 해가 기울자 그들은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우리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식당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와인의 향이 공기 속에 섞여 있었다. 우리는 멀찍한 자리에 테이블에 앉았다. 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지연 씨와 나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곧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거짓의 막을 찢을 시간이었다. 물론 연기였다. 그렇지만 박지연 씨와 함께 있으니 묘하게 마음이 놓였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서로의 숨결을 이해할 수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무너져 가던 내 안의 균형이 조금은 돌아왔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의 한켠에 앉아 있었다. 잔잔한 음악, 잔을 스치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아내가 내 쪽을 바라봤다. 눈이 커다랗게 뜨였다. 몇 초 뒤 한도진의 시선도 따라왔다. 순간 그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드디어 들킨 것이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내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잊을 수 없다. 놀람, 당황, 분노 표정이 순식간에 3번이나 바뀌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정호,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가르며 퍼졌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했다.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나도 여행 왔어. 내가 오면 안 되나?
그럼 이 여자는 누구야? 당신이 감히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한도진도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했다. 내 옆에 앉은 지연 씨를 본 순간 그는 말을 잃었다. 지지연아, 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 씨는 미동도 없이 대답했다. 나도 휴가 왔어. 그게 문제야? 그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그를 한순간에 질식시켰다.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아내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냉정했지? 정말 황당한 말이었다. 거짓이 진실을 덮으려 몸부림칠수록 그 거짓은 더 추악하게 드러났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다. 당신 정말 실망이야.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그녀의 외침은 흡사 연극의 마지막 대사처럼 공허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서연아, 내가 누구랑 여행 온 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그 말이 끝나자 아내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숨소리마저 멈춘 듯했다. 뭐라는 거야? 나 혼자 왔는데.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고개를 돌려 정면을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한도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잔잔하던 음악도, 와인잔의 부딪힘도, 바람 소리마저 사라졌다. 그 순간 거짓의 무대 위에서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의 얼굴에도 사랑은 없었다. 남은 건 오직 수치심과 침묵뿐이었다. 그 순간 박지연 씨가 천천히 일어섰다. 식당의 공기가 멈춘 듯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성우 씨, 소개할게요. 이 사람이 제 남편 한도진이에요. 그 한마디에 도진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숨이 걸리는 듯 그의 몸이 휘청거렸다. 아내가 있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 아내가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여인이라니. 그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봤다. 아내와 도진은 서로를 향해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입을 열지 못했다. 이미 들킨 상황이었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게다가 피해자인 우리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죄가 두 배로 선명해졌다. 잠시 후 도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매달리듯 추하게 떨렸다. 곧이어 윤소연도 무릎을 꿇었다. 여보, 나도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내 마음은 단 한 점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이 바닥에 무릎 꿇고 빌 때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쌓아왔을까. 들키기 전까지는 웃으며 서로를 안고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니. 그 추한 모습이 오히려 분노를 더했다. 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모든 걸 끝내겠다는 냉정한 결심만 남아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내를 바라봤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곁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그녀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회한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당신이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일밖에 모르니까 내가 외로워서 그랬던 거야. 잠깐의 실수였어. 정말 잠깐의 실수였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말은 내게 닿지 않았다. 실수. 그 실수가 몇 달 동안이나 이어졌는데, 그 실수가 두 사람의 항공권을, 호텔 예약을 만들었는데 그때였다. 도진이 비웃듯 입을 열었다. 실수. 누가 먼저였지? 나한테 먼저 연락하고 매달린 게 누군데? 그의 말이 떨어지자 아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처음엔 당신이 먼저였잖아. 계속 연락하고 당신이 나 좋다고. 그래서 나도. 그래서 뭐? 즐겼잖아. 지금 와서 나만 나쁜 놈 만들려고? 두 사람의 대화는 곧 싸움이 되었다. 거짓과 욕망이 서로를 물어뜯는 소리. 그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타락의 잔재였다. 나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들의 비명과 변명 속에서 오히려 마음은 점점 차분해졌다. 이제 이 연극의 마지막 장면만 남았다. 그래서 내가 위로해줬던 거야. 당신이 남편에게 무시당한다고 울던 날 기억 안 나? 한두진이 소리쳤다. 그러자 윤소연도 지지 않았다. 그럼 당신은 왜 아내가 나를 냉대한다고 했는데? 서로 똑같았잖아. 둘은 서로의 죄를 떠넘기며 싸웠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연인처럼 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의 얼굴을 찢어 삼킬 듯 미워하고 있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지키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사랑은 없었다. 오직 이기심과 변명뿐이었다. 내가 먼저 연락했어. 당신이 나를 불쌍하다며 동정한 게 시작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위로해줬던 거야. 근데 당신은 그걸 다 받아들였잖아. 두 사람의 싸움은 더러운 거울 같았다. 서로의 추함을 비추며 끝없이 핑계를 만들어냈다. 그때 박지연 씨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언제?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그의 무시당했다는 말은 단지 외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거짓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음을 지었다. 차갑고 건조한 웃음이었다. 그래, 그게 너희의 진짜 모습이지. 그 말이 떨어지자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한국에 돌아가면 법정에서 보자. 소연은 울먹이며 내 손목을 붙잡았다. 여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그 손, 이제 나한테 닿을 자격 없어. 지연 씨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도 마찬가지야. 변호사랑 상담 다 끝냈어. 한국 가면 이혼하자. 도지는 울부짖었다. 지연아,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지연 씨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자리를 떠나자 소연은 도진을 향해 소리쳤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먼저 유혹했잖아. 뭐? 누가 누구를 유혹했는데? 내가 먼저 다가왔잖아.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결국 레스토랑 안에 남은 건 비난과 욕설뿐이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초라했다. 사랑도 죄의식도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 그저 자신의 파멸만 탓하는 두 인간. 다음날 아침 나는 지연 씨와 함께 조용히 체크아웃했다. 그들이 어떤 얼굴로 아침을 맞이했는지, 서로를 원망했는지, 아니면 아무 말 없이 흩어졌는지 이제 더는 알고 싶지 않았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지연 씨가 조용히 말했다. 정우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진실을 볼 수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야말로 혼자였다면 이렇게 끝내지 못했을 겁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넘어오를 때 가슴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이혼이란 단어가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처럼 느껴졌다. 거짓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기분이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모두 보여주자 변호사가 말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상간자 소송도 승산 있습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이긴 악몽이 끝났다. 며칠 뒤 박지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도 변호사를 만났고 우리 둘은 협력해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제 윤소연과 한도진, 그 둘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단지 정의의 복원이었다. 아내는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으로 찾아왔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말도 없이 무릎을 꿇었다. 여보, 정말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아갈 길을 잃은 지 오래였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서연아, 이제 늦었어. 변호사 상담도 끝났고 이혼 서류도 준비했어. 그리고 한도진 그 사람에게도 상간자 소송 걸 거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바닥에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내 머릿속엔 단 하나의 장면만이 떠올랐다. 제주 리조트.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던 두 사람의 얼굴. 그게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그렇게 서로 탓하지 않았겠지. 나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달 후 서울가정법원 201호 재판정의 공기는 차가웠다. 아내 측 변호사는 일시적인 실수였을 뿐이며 남편 또한 다른 여성과 여행을 가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한 증거 앞에서 그들의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호텔 예약 내역, 통화 기록, CCTV 영상, 심지어 우리 방의 결제 기록까지 모든 것이 증거였다. 우리의 여행은 단 하나의 목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같은 호텔이었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방에 머물렀고 모든 행동이 조사 목적임이 명백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이 낭독됐다. 피고의 불륜 행위는 명백하며 원고의 행위는 증거 수집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 이혼을 인용하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명한다.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 단단히 얹혀있던 돌덩이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오랜 의심과 분노가 사라지고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다. 한도진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내려졌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의 눈빛 속에 담긴 패배감이었다. 소연은 그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용서받지 못할 후회의 무게였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 계단에서 지연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서로 좋은 길로 갑시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삶을 세울 수 있었다. 법원 계단 아래로 내려가며 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순간 진심으로 느꼈다. 나는 이제 자유다. 더 이상 미행하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과 배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